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82부 조명연합군 평양성을 탈환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3년 1월 4일 명예제독 이여송은 사대수를 평양에 보내서 고니시에게 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니시는 회담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화친회담으로 믿었던 고니시는 인원을 선발해서 회담 장소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고니시도 이제 좀 신중을 기해서 자기가 직접 가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여성이 가급적 공성전을 벌이지 않고 고니시를 성 밖으로 유인해서 사로잡으려는 책략이었어요. 왜냐면 심의경이 오랫동안 고니시를 만나면서 이런 화친회담을 하는 척 위장 전술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할 겸 또 심의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니시에 대한 정보를 접수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책략을 쓴 거였는데 이때 일본 측 대표가 회담장에 오자마자 명군은 급습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일본군 20여 명 정도가 현장에서 참살이 됩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던 고니시가 직접 회담 장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여성의 계책은 실패한 셈이 되었다는 거죠. 고니시는 이제야 비로소 명제국의 대병이 평양성 근처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죠. 이여성은 어쨌든 계책이 실패하자 정해진 수순에 따라 평양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사실 이여성 입장에서 이 계책은 반드시 꼭 성공시켜야 된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좀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제3차 평양성 탈환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전한 명제국의 병력은 4만 명이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 조선군 병력 또한 10,000명에 달해서 도합 5만 명이 넘는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한 형국이었습니다. 이미 공세 종말점에 달한 데다가 월동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본군은 평양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의 군세가 어마무지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고니시는 급히 황해도 봉산에 추순한 일본군에게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지금 똑같아요. 엄청난 대병력이 몰렸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었던 일본군은 이 구원 요청을 불응하고 한양 방면으로 철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에 고니시의 부장 마스우라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립무원에 빠진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혼자 여기 남고 나머지 다 뒤로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 미련 없이 성을 버리고서 철군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고니시는 다시금 한양에 있는 본진에 구원을 요청하고 수성을 결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평양 공약전이 시작되자 명예 군대는 각종 화포들을 동원해 평양의 성문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여성이 류성룡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은 사정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대포에 비해서 짧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화력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한 대로 각종 화포들을 동원해서 평양의 성문을 집중 공격하게 됩니다. 이어 조명연합군은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각기 평양의 성문을 공격하는데 조선군만 따로 한쪽을 막고 명군만 따로 한쪽을 막고 그런 게 아니라 조선군과 명군을 섞어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공격 루트는 3개지만 견제용으로 이제 하나 부대가 더 있어가지고 총 4개 루트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크게 3군데를 어떻게 맡았냐면은 일단 참장 낙상지는 함구문 방면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우엽대장 장세작은 칠성문 방면을 맡았고 좌엽대장 양원은 보통문을 제각기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명군만 그렇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조선군이 이제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조선군 또한 관군과 승병을 셋으로 나눠서 명군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참전했던 승병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사명대사가 여기 이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식 공격 루트는 아니었지만 당시 평양성 내에서 가장 고지대에 해당했죠. 바로 모란봉. 여기에 또 일본군이 조총부대를 배치해서 성 밖에 있는 조명연합군을 견제했거든요. 따라서 이 모란봉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함락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일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별도의 유격부대를 하나 더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격은 이 세 개, 칠성문, 보통문, 항구문, 그리고 견제 병력까지 해가지고 모란봉, 이렇게 총 4군데를 갖다가 전선을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평양성은 대동강이 막고 있는 대동문 방면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3면이 모두 포위된 형국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때가 어디냐 했을 때 딱 봐도 항구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문하고 칠성문은 어쨌든 보통강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란봉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조총병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 그리고 또 이제 대동문 방면은 대동강이 또 막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공격이 여의치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항구문 방면은 일단 그쪽 일대는 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병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항구문 방면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이제 작전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본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모란봉의 높은 지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장기인 조총 사격을 통해 명군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에 명군은 일본군의 조총 세례에 못 이기는 척 퇴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를 기회로 여긴 일본군은 성문을 열고 출성을 했다가 함정이 빠져서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때 모란봉 방면을 이제 공략했던 것이 명의 유격대장이었던 오유충이었는데, 일본군이 이제 한 번은 출성을 해서 이 오유충 부대 진영에다가 야습을 가해요. 하지만 역시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던 명군의 반격에 의해서 또다시 패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독이 대군을 서둘러 행군시키자 도원수도 제진의 군사를 합쳐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다. 군사를 나누어 에워싸니 적은 성에 올라 굳게 지키면서 모란봉을 거점으로 높은 위치에서 총을 쏘아댔다. 제독이 진전병으로 하여금 올라다 보며 공격하다가 못 이겨 퇴각하는 것처럼 하게 하자 적이 성을 넘어 쫓아왔는데 명나라 군사가 다시 반격하니 적이 패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명군이 지금 현재 군대를 출동시켜가지고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고, 조선군도 역시 군대를 합쳐가지고 서로 분산시켜가지고 싸우고 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나왔어요. 조정에서 이제 명의 지원군이 대대적으로 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싸운다기보다는 조선군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길도 안내하고 현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면은 명군이 본격적으로 뒤를 따라오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작전안이 이미 한번 조선 조정에서 거론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공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란봉 전투에서 명군이 한번 유인 작전을 썼고, 여기에 또 이제 일본군이 넘어가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하 내용 보시면요. 이날 밤 적이 유격, 오유충의 진영을 침범하였는데, 여기가 이제 모란봉을 공략했던 부대예요. 오유충은 군사를 단속하여 조용히 있다가 일제히 화전을 발사하니 불빛이 대낮처럼 밝았다. 적이 도망하자 추격하여 10여 급을 베었다. 자, 그래서 일본군이 이렇게 야습도 한번 걸어보고 그랬는데, 일단 명군이 어느 정도 대비를 잘 하게 되면서 애지간한 작전에는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원군이 한시 바삐 와야지 좀 전력이 보강이 되고 군의 사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자신들이 썼던 계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군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고립된 상황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월 8일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여성은 이날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은 성벽에 가장 먼저 오르는 자에게 은 50냥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사실 이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성벽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올랐던 사람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포상을 해주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명군 사기가 완전 충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기가 올라간 조명연합군은 앞을 다퉈서 성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것은 바로 함구문 방면이었다는 거죠.
이곳 함구문에는 낙상지 지휘하에 이일, 김응서 등이 이끄는 조선군이 가세해 있었으며 과거 1차 공략전에 패배했던 조승훈도 여기에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백의종군 신문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성훈 같은 경우도 지금 평양에서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는 거고, 이일 김응서야 평양 관련해가지고 포위전도 오랫동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케어 아래에 또 낙상지가 또 명예 장군 중에서 상당히 실력파예요. 그래서 낙상지 휘하의 부대가 이 함구문을 치열하게 공략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군은 사력을 다해서 저항을 했지만 이미 사기가 충천한 조명연합군을 감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함구문을 공략한 낙상지는 직접 절강군을 이끌고, 여기서 이제 절강군이 나오는데 바로 척경왕이 남긴 유산이죠. 그 절강군을 이끌고서 직접 성벽을 오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치열한 접전 끝에 함구문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낙상지의 절강군이 성벽에 올라 일본군의 깃발을 뽑아버리자 고니시 부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외성을 포기한 채 점점 중성, 내성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을밀대 방면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모란봉에 위치한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독이 삼령의 명령을 전하여 일시의 군사를 전진시키고 성을 둘러 진을 치게 하였다. 우리 군사는 남쪽 성에 육박하고 절강의 군사는 서쪽 성을 공격하였는데 제독은 말을 달려오가며 전투를 독려하였다. 온갖 포를 일제히 발사하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대낮인데도 캄캄하였다. 이때 돌풍이 갑자기 서풍으로 변하며 불길이 번져 밀덕토구를 태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명군이 자랑하는 화포 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엄청난 화력전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또 하필이면은 돌풍을 타가지고 일본군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 더 겹친 거죠. 화재까지 대규모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평양성 안은 완전 아수라장, 쑥대밭이 됩니다. 적이 성곽기 사이로 쫓아나와 포석을 이용하여 한가하였는데 제독이 겁을 먹고 후퇴하는 사람을 손수표 돌려보이고 크게 소리치기를, 먼저 성에 오르는 자는 은 50냥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정확하게 제시를 한 거죠. 도망치거나 주춤거리는 병사들한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먼저 성벽에 오르는 병사에게는 은 50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함으로써 또 당근을 또 적절히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실력파 장군이었던 낙상지가 긴 창을 휘두르며 먼저 오르고 절강의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뒤따라 올라 적의 길을 뽑아버리고 명나라 길을 세웠다라고 돼 있죠. 이 광경을 봤던 일본군이 사기가 곤두박질 치게 되면서 결국 적이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후퇴하여 토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굴이 을밀대에 있는 토굴입니다. 우리 군사도 잇따라 올라갔다. 즉 여기서 이제 조선군도 명군이 기세를 올린 틈을 타가지고 아마 그런 경쟁 심리도 붙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우리 땅인데 명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뒤져서야 되겠냐 하면서 이제 조선군도 잇따라 계속 성벽을 돌파하게 되면서 조명연합군이 사실상 평양성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을밀대에 숨어있는 고니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의 외성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을밀대 함락은 쉽지 않았어요. 여기 지세 자체가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일본군이 최후의 저항을 시도를 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얘 악착같이 싸운 애들인데 구석에 몰렸으니 이거는 뭐 고양이로 물고도 남죠. 자, 아무튼 을밀대 방면은 지세가 험한 데다가 일본군이 미리 곳곳에 방어시설과 복병을 설치해 두어서 조명연합군이 여기를 돌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이여성은 무리하게 을밀대를 점령하는 것보다 일본군에게 차라리 퇴로를 열어주어서 평양성을 접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병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작전이에요. 선자병법에도 나와있는 얘기거든요. 적을 너무 지나치게 구석으로 몰지 마라.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은 퇴로를 일부러 열어준 다음에 그쪽 방면으로 빠져나오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에 복병을 설치하고 추격들을 보내서 일망타진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에요.
특히 몽골군 같은 그런 북방의 유목민족이 이런 전술을 정말 잘 썼죠.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여성은 고니 씨에게 이렇게 제의를 해요. 내가 퇴로를 그냥 열어줄 테니까 평양성에서 철군을 해라. 성을 버리고 나가면 우리도 너네 굳이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은 고니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퇴로를 열고 복병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명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선군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명령을 전달해서 일본군에게 퇴로를 열어주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퇴로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고니 씨는 그날 밤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서 한양 방면으로 퇴각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은 일본군의 퇴로를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추격 자체도 미진하게 해요. 비록 평양성은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명군 역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평양성 공략전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며칠 정도 걸렸던 공성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일본군이 원체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까 명군도 나름 좀 이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동병의 경우 사실상 이 여성의 가병이나 다름없었죠. 이 여성이 요동 지역의 최대 군벌 세력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더 피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 이 여성 개인한테도 이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성은 이 이상 불필요한 피해를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여성은 이 정도 위세를 보여줬으니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이 알아서 철군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직 일본군의 그 수준을 조금 이제 오판한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뭐 외구 같은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전복작전 벌이려고 온 애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고니 씨는 별로 전쟁에 생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히데요시가 뒤에서 서슬퍼렇게 저렇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갈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여성이 조금 쉽게 생각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힘의 격차를 보여줬으니까 뭐 쟤들이 이제 알아서 뭐 집에 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평양 공략전에서 조선군 도채찰사로 임명된 류성룡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동안 일본군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죠? 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냥 집에 가겠냐 이거죠. 지금까지 보아온 일본군은 그렇게 쉽게 전쟁을 포기할 애들도 아닐 뿐더러 지금 여기서 류성룡은 퇴각하는 일본군의 후미를 쳐가지고 큰 타격을 줘야지만이 한양 수복이 수월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류성룡은 비밀리에 황해도 방어사 이시연과 김경로에게 일본군의 후미를 칠 것을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황해도 관찰서였던 유영경,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나타났죠. 유영경은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이유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추정컨대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하게 추격에 나섰다가 큰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명예 제독이었던 이 여성이 추격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뭐 추격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거의 신용만 하고서 끝내는 수준이었는데 괜히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혹시라도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이제 정치인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자, 그러자 방어사 김경로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황유도 관찰사 유영경하고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추격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군의 추격전은 방어사 이시연과 황주판관 정엽만 실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시연과 정엽 역시 적극적인 추격은 하지 않아서 주로 이제 뭐라 했냐면은 이때 일본군이 갔을 때 도망갈 때 얼마나 그 짓골로 도망을 갔겠어요. 그래서 주로 일본군 나고병들을 사냥하면서 각기 수금 60여 급과 90여 급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조선군의 추격전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장이 도망해 연광정 토굴로 들어가 의거했는데 여러 외추가 연달아 여러 굴에 의거하여 모두 비오듯 탄환을 발사하니 명나라 군사가 공격하다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에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거는. 제독이 진영에 머물면서 장대선을 시켜 행장에게 회유하기를 차마 인명을 다 죽일 수가 없어 너희의 살 길을 열어주니 속히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와서 약속을 들어라 하니 행장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퇴근할 것이니 뒷길을 차단하지 말아달라 하였다. 쉽게 말해서
이여성이 퇴로를 열어줄 테니까 글로 빠져나가라는 거죠. 나는 성만 넘겨받으면 되니까 그냥 니들은 살려줄게, 나가. 그죠? 살려는 드릴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제독이 궁지에 빠진 적이 결사항전할까 염려하였고 휘하의 측근에서도 설득한 자가 있었으므로 이에 행장에 청을 허락하고는 우리 군사에게 영을 전하여 일로의 복병을 철수하게 하였다. 밤중에 행장이 남은 적을 거느리고 얼음이 언 강을 건너 탈출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류성룡이 비밀리에 황희도 지역에 있는 병력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추격은 안 되지만 일단 거기 있는 병력들한테 가서 길목 차단하고 잡으라고 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시연은 군사가 얼마 안 되어 감히 접전하지 못하고 단지 굶주리고 병든 나고병 60급만 배웠으며 황주판관 정엽은 90여 급을 배웠다 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진 않았고 주로 이제 나고병들 사냥을 하게 되면서 소기의 성과만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비록 추격으로 인한 정가 확대는 실패했지만 어찌됐든 평양성을 탈환한 것에 대해 조선 조정은 감격을 했다는 거죠. 이는 일본군에게 평양성을 잃어버린 지 거의 반년 만에 이룬 쾌거였어요.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명제국의 도움이 컸던 것은 분명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때 당시 그런 루머도 한번 돌았거든요. 이때 명군이 성 안으로 난입해가지고 엄청난 약탈과 학살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10,000명이 넘는 조선인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다. 그런 루머도 돌았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루머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가끔 진짜로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실제 당시 이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좀 한 차례 좀 이제 조사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투에 참전했던 조선군이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보는 눈이 10,000명이 넘었는데 이게 그렇게 덮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이후에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다는 거는 정말 루머라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명제국의 도움이 컸던 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조선 조정은 이번 탈환전에서 맹위를 떨쳤던 정말 맹활약을 보여줬던 절강병의 활약을 눈여겨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채찰사 류성룡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척기광의 유산을 직접 목도한 뒤에 앞으로 조선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양성을 탈환한 조명연합군, 이제 한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조명연합군은 순조롭게 한양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